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시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을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lawsho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집을 짓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연금은 포기 못해 내 인생 돌려줘. 현행법을 잡았는데 폭행죄라니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씩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영화, 드라마, 명화 속 법률 쟁점들을 쏙쏙 뽑아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님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2003년 작품 올드보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올드보이가 20년이 됐어요? 2003년이니까요.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올드보이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라는 것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대단한 영화였잖아요. 흥행도 네. 흥행이었지만 평단에서도 정말 반응이 좋고 뜨겁게 격찬을 받았던 영화죠. 네. 오늘 이 올드보이 많은 분들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네, 올드보이는 갇힌 남자 오대수와 가둔 남자 이유진이 15년 후 마침내 이제 기다려온 두 사람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남은 시간 5일 안에 이 모든 이유가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남탓만 하는 한 남자와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한 남자의 복수와 죄의식의 결말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결정적 장면 같이 보면서요. 하나하나 법률적 쟁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주인공 오대수가 술에 취한 상태로요. 공중정화로 지금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말 어떤 내용일지 변호사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오대수라는 이름이 뜻이 결국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 해서 오대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이밍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술에 취해서 공중전화로 딸과 통화하는 중입니다. 옆에 있던 절친한 친구 노주환이 수화기를 넘겨받고 통화를 하던 중에 오대수가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오대수의 감금 생활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15년이요. 이 네. 갇혀 지낸 15년. 이거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
법적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이제 밥이라고 해서 군만두 너무 유명하죠. 군만두도 주고 마취가스로 재워주고 심지어 머리도 다듬어지는 사설 감옥에서 이제 15년을 지낸 건데요. 이런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이제 276조 강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중하다, 지금 뭐 마취가스로 재우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되고요. 그리고 특수감금이었다라고 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지낸 것에 비해서는 좀 처벌이 약하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계속 다음 결정적 장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신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갇혀있는 오대수가 이 군만두를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15년 동안 감금해 놓고 이제 군만두를 먹인 행위, 이거 자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제 오대수가 영화 속에서 군만두를 보고 치를 떠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감금한 후 같은 음식만 계속 제공한다면 가혹한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중감금 이라고 중자가 붙은 거는 네. 가혹행위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서울중앙법원에서는 2003년 고압 1177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가혹한 행위란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고 위 죄의 보호법은 사람의 잠재적인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건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음식만 계속해서 제공하는 행위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무리 맛있는 군만두라고 해도요. 15년 동안 이것만 먹는다면 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결정적 장면 추가로 보시면서 좀 더 얘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장면은요, 감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사회로 나온 오대수가 본인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네요. 여기서는 어떤 쟁점 뽑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유진은 오대수를 15년 동안 가두었다가 풀어주고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그의 몸에 도청 장치를 숨겨놓고 계속해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오대수는 이 제3자에 의해 자신이 도청과 도찰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찰과 그리고 도청을 당하는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청 장치 이용해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듣는 행위, 녹취하는 경우 이런 거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아닌가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화에 관해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통화를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1년 이상의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72조 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뭐 녹음을 한다든지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불법 도청을 한 경우에요. 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소송의 증거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들 종종 있는데 증거 효력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형사법적으로는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불법 감청에 의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녹취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녹취의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의 경우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참여한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녹취한 경우에 불법 도청과는 달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그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장 속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이어가 봤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2017년도에 네, 그 임야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서 조그마한 거, 네, 그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저희 그 진입로가 그저 사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도로 사용은 그 매매할 때 파신 분이 해주셨는데, 그 건축 허가상 그 오폐수관을 그 밑에 사도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허락을 동의서를 안 해주셔서 네. 그 저희가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방법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선단장님 좀 정리해 보자면요. 2017년도에 이제 임야를 구입하셨고요. 여기다가 네. 이제 집을 하나 지으시려고 하는데 관련 법상 오폐수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관을 생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랫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도로 사용은 허가를 해주셨는데 이 네. 오폐수관 설치 부분에는 서로 이제 동의가 안 되신 상황이어서 제대로 집을 짓고 계시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아랫집 쪽에서 사용 허락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송희민 변호사님이 함께 관련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하나씩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이제 아랫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은 아니고 뭐 언덕 아래라든지 근처에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 저희 네, 그 네. 임야하고 붙어 있는 그 경계선 바로 밑에 집이죠. 네네. 지금 그래서 도로 사용 승낙은 받으셨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네. 그분이 네, 그 땅이 이제 그 경매로 이렇게 매입을 넘어간 하셨어요. 네, 상황에서 네. 그 매매할 때 도로 사용은 승낙을 해주셨는데, 그 집 주인 부인이,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건축을 이제 거기다 지으려면은 네, 그 오폐수관이 그 사도 그분이 그 낸 도로가 사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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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오폐수관이 이제 그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죠. 지금 건축 허가 받으시려는 이 오폐수관 설치에 필요한 도로가 너비가 이제 4m가 넘는 그 도로이신 거죠? 4m요? 네네. 너비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4m 이상인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4m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보통은 토지 사용 승낙을 할 때 별도로 이제 도로 사용 승낙에 오폐수관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경기도 맞으신가요? 예, 경기도 가평입니다. 아, 네. 이제 경기도 이제 가평시 같은 경우에는 허가시마다 새로운 승낙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권 외에는 이제 한번 도로 사용 승낙을 받으면 이제 오폐수관 설치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을 해둔 시에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려면은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오폐수관을 특정해서 동의가 필요하신 건데 이제 계속 안 해줄 것 같은 거죠.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당연히 이제 사용료 같은 거 그 지불을 한다고 이렇게 그분한테 말씀도 드리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하게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네. 예, 지불을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 의회다가 그 개발하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도로 사용 승낙은 해주셨는데도요? 예. 계약서상에 이제 도로 사용을 허락한다 해서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폐수관이라는 건 이제 뭐 저가지물이나 생활 오폐수 같은 게 네, 이제 그렇죠. 예. 그 도로 위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저희 인야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은 물이 평상시가 안 흐르고 비가 오면 많이 내려오는 계곡이거든요. 네. 그 계곡물이 어차피 그분 그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뭐 저희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는 어차피 내려가는 도로 그 계곡물이 내려가는 그 길인데 어차피 그분 해줘야 땅이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그냥 안 해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좀 의도. 감정적인 것도 자기가 이제 경매로 넘어간 저는 이제 경매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람한테 다시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네. 약간의 그 감정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접근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가서 사정도 해보고. 근데 하여튼 뭐 그 갈 때마다 그분은 그 항상 부정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거 아무 필요 없는 땅 사도 뭐 그런 네. 어쨌든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든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제 동의를 강제로 구하는 판결을 받으셔서 동의서로 가름하면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하신다는 부담이 좀 있으신 거죠. 아니 소송을 해서도 그게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좀 해서 제가 또 사용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건축행위 자체를 이제 전면적으로 할 수 없게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이제 제기하셔서 이게 수도등 시설, 이게 뭐 집수정이나 뭐 지금 오폐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제 상대방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인 거죠. 네. 그런 판결 예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원래는 동의서를 제출하잖아요. 허가 신청할 때. 근데 그거 대신에 판결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의서로 가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분, 아랫집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이후에 설치하시거나 개발하시는 행위가 가능한 거죠. 네. 그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뭐 그냥 농막이라도 하나 놓고 거기다 이제 뭐 인산물 같은 거라도 제가 좀 한번 하고 싶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농막을 놓으려고 해도 거기서 이제 간이 화장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도 이제 이분이 이제 허락을 안 해주셔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건축 그 설계사무소에서 가평군도 최근에는 그 불특정 그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도로면 그리고 오폐수관이 그 따로 그 동의서를 안 받아도 맞아요. 몇 년도부터는 된다고 그게 지금 조례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그 시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건축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이분이 도로 포장은 그 연도하고 그 조례가 맞으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안 되게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법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판결문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면적으로 못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시별로 두고 있는 조례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시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해서 하면은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분한테 여러 번 가도 너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런 방법이 차라리 있다면은 네. 차라리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런 판결이 있구만요. 네네. 네, 선사님, 네, 뭐 아이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그 제 땅에 네. 이제 그 대지 같은 데다가 그 펜스 같은 거 치잖아요, 울타리들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울타리를 나무 같은 거 심으면 이제 그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펜스를 치는데 네. 경계선에서 몇 미터 정도를 띄어서 그 치아 무슨 그 법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건축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 뭐 예, 몇 예. 대 띄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네네. 통상적으로 없나요? 경계를 넘어가시지 않으면은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의 땅에 침범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시군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치법규, 건축조례, 도로 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그 탭으로 착착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하자님 창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좀 답답하신 상황이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임야를 구입하셨는데 그 건물을 짓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한다면 당연히 뭐 도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오페스 처리할 수 있는 관을 내시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차근차근 좀 지금부터 단계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한 그 법령들이 결국에는 이제 건축법 상에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또 따로 규정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건축법 상으로 되는 줄 알고 뭐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라고 내가 건축을 해봤으니까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이 또 경기도 어느 시에는 있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자치법규를 확인해 보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등의 방법을 매입 전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절차를 거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일단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일단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협의를 좀 다시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는 거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 나이 60이 다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한 거죠. 사실 저희 부부는 그 긴 세월 아이들 때문에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데다가 남편은 늘 다른 여자가 있었죠.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자리를 잡았고 저희 부부 홀가분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큰아들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는 노령연금 100만 원 중 47만 원을 제 몫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돈에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까지 합쳐서 넉넉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는데 이혼 후에 1년 만에 병에 걸린 거죠. 60이 넘어 이혼하며 각자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혹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넉넉지는 않은 형편에 이제 연금까지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이제 황혼 이혼을 하게 되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혼 후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원래 받고 있었던 본인 몫의 분할 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는 이분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 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어야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아니면 60세 분할연금을 신청하신 분이 60세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이 이제 민법에 있는 이혼의 재산 분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채무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변호사님. 액수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사망하시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그 액수는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액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은 자녀들이 수령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법 72조를 보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순위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제 뭐 우리가 상속 보면은 가사적으로는 가사법적으로는 뭐 1.5대 1대 1대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법은 그렇게 되지 않고 선순위, 최우선순위자에게 그냥 전부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속 순위와는 다르게 최우선 상속권자가 모든 연금을 다 수령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아버지 사망 후에요. 아들 쪽에서도 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이제 순서대로 자녀가 안 되면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부모의 의미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이어야 조부모도 당연히 60세 이상이겠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인 자만 해당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드님께서 그 자녀, 그러니까 손자가 있으시다면 그 손자가 19세 미만이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생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다면은요, 이혼 후에요,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그럼 나머지 절반의 노령연금은 원래 수급자가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부분이 다른 연금 제도와 조금 다른 점인데요.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들은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아니면 산재 관련된 유족연금은 또 그 법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특히 황혼 이혼에 있어서는요, 이 연금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연금이 있어야지 사실 이 황혼 이혼에서의 노령층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법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개별 법에 따라 연금별로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상담자님은 액수 변동 없이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공무원연금이나 우체국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렇게 다른 연금에 대해서 이제 사망하시는 망인분이 뭐 그 부분을 수급할 수 있는, 원래 살아 계셨다면 수급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 수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잘 맞았습니다. 사귀자, 결혼하자 이런 약속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귀는 사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몇 달 안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척 당황하더니 처음엔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엔 메시지를 보내와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나는 사귀자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엔 결혼을 한다고 하고 며칠 후엔 자기 엄마가 반대해서 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배가 불러올 동안 남자친구는 여전히 결혼에 대해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남자에겐 다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도 거의 동거를 하는 사이였고요. 결국 저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남자친구는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이젠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아이 아빠로서 역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입은 손해를 남자에게 돈으로라도 배상받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뒀고 앞으로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데요. 남자에게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결국 혼자 아이를 낳게 되셨고요. 지금 아이를 홀로 양육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의 아빠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전히 이제 아빠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죠. 양육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연으로 보아 지금 아이 아빠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렇다 해도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혼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 의무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 관계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자녀가 맞다, 남성이 친부가 맞다라는 부분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인지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남성이 자녀의 친부임을 인지받은 후에 양육비를 이제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제 신청한 인지 청구를 통해서 친생자로 확인을 받고 이제 그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자께서요, 임신과 출산으로 어쨌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지금 사연으로 살펴보면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임신을 했더니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사귀는 단계에서 임신을 했는데 상대 남성이 혼인을 거부한 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거부한 남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이 약혼 단계였냐, 진지하게 혼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진지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진짜 진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한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다 아니다를 놓고 두 사람이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혼인의 의사가 이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 뭐 사실혼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동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사귀는 사이였다든지 라는 게 이코르 진지한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사자 간에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상견례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뭐 내지는 신혼집을 마련했다거나, 뭐 신혼 가전 물품을 사용을 했다던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생활비를 줬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합의가 있어서 이 상태는 지금 결혼을 두 사람이 합의된 약혼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로 뭐 커플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플링을 했어도 이게 그냥 연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뭐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품의 가액이나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지금 상담자님이 상담 주신 내용만으로는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였다. 요것만으로는 사실은 약혼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여성과 동거까지 하고 있으면서 상담자를 속이고 만나 임신까지 하게 만든 부분 잘 입증이 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속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성인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유부남이거나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중이었다면 내가 이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이제 입증을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만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몰랐다는 정황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보유하고 계신지 수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요. 지금 남자 측이 다른 여자와 거의 동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 만약 그 여자, 다른 여자랑 그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특히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남자의 재산을 이 아이는 상속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 지금 동거하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신다고 해도 아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 친권과 양육권을 우리 상담자분이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남자가 만약에 사망하였을 당시에 상속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법적인 배우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하신 분, 그분과 우리 지금 인지청구를 해서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은 친생자인 우리 상담자분의 자녀, 그리고 만약에 그 법적 혼인 관계에서 자녀가 또 있다면 그 자녀들과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우리 상담자분의 자녀의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유언을 통해서 이제 친자녀에게만 지금 우리 자녀, 지금 상담자님의 아이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게 하면은 나중에 그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을 하면 보통은 이제 사망한 시점에 이런 유언을 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나는 몰랐다, 증여할 당시에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의 유류분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이제 내 상속분을 전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류분 청구는 전부를 가져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아이를 지키고 품어내시고 이렇게 키우려고 마음 먹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또 있을지도 알기 때문에 참 저도 마음이 찡한데요. 네. 좀 잘 홀로서기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제대로 좀 청구하시는 게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아이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단호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생자로 인정을 해달라. 너가 만약에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해서 이제 아빠라는 부분, 친생자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법적 청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셔서 이제 행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애매해지면 우리가 피해자인데 사실은 저 다른 여자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상간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증거들 관련해서는 이제 막 너무 보기도 싫다 해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아무쪼록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좀 잘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SNS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내에서 길을 가던 중 한 남자가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몸을 제압했는데요. 저항이 심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현행범을 경찰에 넘겼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범인이 그날 제가 때리고 제압해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다며 저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공익적으로 범인 검거에 협조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상담자분께서 진짜 좋은 일 하시려다가요. 되레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돕는 것들이 점점 꺼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소들이 있다 보니까 나나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돕는 걸 좀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상담자님이 좋은 목적으로 하셨는데 본인이 경찰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이제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제 도주를 막는다던가 행동을 제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완력이나 이제 포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을 함께 이렇게 잡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행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행범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범죄 상황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도 현행범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현행범이라고 하면 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후에도 직후에도 이제 현행범이라고 보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인으로 불려서 추적되고 있을 경우 혹은 추적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안은 현행범은 맞는 거죠. 현행범으로까지는 볼 수 있는 네.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현행범을 지금 쫓아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강제로 제압을 하기는 과정도 있었고 주먹질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상황일까요? 도주하는 현행범 제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금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행사를 한 건 맞아서 이제 고의성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살해자분의 행동은 상담자분의 행동은 이제 그런 고의는 없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경우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좀 고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폭행죄 내지 상해죄로 어떤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당방위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걸 행사를 해서 이제 폭행한 사실은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폭행을 위한 고의가 있었냐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이제 현행법상 우리도 폭행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도 또 폭행의 정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정도의 물리적 행사를 한 것이어서 이것은 정당방위고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당방위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면은 정당행위가 인정이 된다면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당행위가 되면 어떤 행동도 법적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거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 상규상 정당 행위로 인정되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고요. 근데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은 폭행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정당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기에 이제 범행에 이제 참작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폭행한 사유보다는 낮은 감형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현행범이 우리 상담자님을 폭행죄, 상해죄로 신고를 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 상담자님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거는 체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만 되고 이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의 경우에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현행범을 쫓던 과정에서 그 현행범과 합의를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담자님은 좀 억울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폭행 부분의 고의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결국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폭행죄랑 상해죄가 이 부분이 가장 다른 점인데 폭행죄로 우리가 고소가 된 것이라면 조사를 받고 계신 것이라면 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맞은 쪽에서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처벌 불원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원칙상 끝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합의를 할지 말지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성을 정하셔야 됩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방향을 정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뭐 폭행 상해죄로 이제 고소를 당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막막하시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의 조력 받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그런 조치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요즘에는 일정 부분 이제 피해자 고소 대리인도 국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 첫 기일에 가시면 이제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선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이제 국선 대리인이 선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송 구조 제도들도 네. 여러 센터들에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센터별로 소송 구조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히 이 센터에서는 어떤 요건, 이 센터에서는 뭐 경제적인 요건,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법원에서도 소송 구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사실 의로운 마음에 정의수호하는 마음에서 현행법을 쫓으시다가 좀 과잉하게 집합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잘 입증하시고 관련 대응 잘 하셔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내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법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방송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